어제 부산에 사는 45세 자영업자는 3년 전에 가족 간 송금 때문에 7천만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잠깐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국가에 빼앗길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가족 간 자금 이동으로 인해 세무조사의 그물망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30년 동안 세무조사 대응과 자금 관리를 전문으로 해온 저는 최근 급격히 바뀐 세무 환경에 많은 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가장은 자녀의 주택자금으로 5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 4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금 폭탄의 시한 장치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87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 현상은 정부의 세무조사 대폭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그 충격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추징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과세에 나설 것입니다.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세무공무원들의 과세 의욕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 제도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이제 단순한 가족 간 금전 거래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매월 보내는 생활비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돕고자 한 선의의 지원이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분은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해 보낸 6천만 원 때문에 증여세와 가산세로 1,8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69세의 할머니가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보낸 3천만 원 때문에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 3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돕고자 한 마음이 이렇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상적인 가족 지원금도 이제는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평소 별 생각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는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재정 계획까지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더 많은 세무 정보와 사례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그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쳐 공제 혜택도 받지 못했고 가산세까지 더해져 큰 경제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이 실수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재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바로 가족 간 자금 이동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세무조사의 실체와 함께 안전한 가족 간 자금 이동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천 건 이상의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대비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들은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필수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재테크 비밀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위험한 세무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세무조사의 실체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총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난 지금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자산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는 더 이상 대기업이나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평범한 가정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에 56조 원, 2024년에 31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재정 압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법인 이익 감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5년에도 세수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막대한 재정 구멍을 어떻게 메우려고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제는 평범한 가정의 자금 이동까지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 자금 이동만으로도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최근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만큼 세무조사 규모와 강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5월부터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추징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금을 찾아내려 할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68세 여사는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송금한 후 세무조사를 받아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로 총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이미 국세기본법을 통해 확정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도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과세를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 자금 이동조차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놓치시면 나중에 세무서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세무조사에서 타협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더욱 엄격한 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가족 간 송금을 할 때 별다른 걱정 없이 진행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당국은 이미 2015년부터 실시간으로 모든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 모두 정부 시스템에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거나 받는 것만으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규모 거래뿐 아니라 작은 금액의 반복 거래도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국세청이 매년 1만 건 이상, 약 2조 원 규모의 세금을 현금 입출금 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 이체보다 현금 거래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입니다. 현금 거래는 오히려 자동 통보 시스템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통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현금 거래조차 세무조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들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은행 지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보고하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라도
반복적인 패턴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하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할 때마다 무조건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큰 금액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래 패턴이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혹시 스모핑 패턴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이는 하루에 999만 원씩 여러 날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시도가 간혹 있지만 이마저도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의심 거래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가족 간 자금 이동이라도 이런 감시 체계에서는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가족 간 자금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적절한 지식으로 철저히 무장하면 세무조사의 위험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가족을 위한 자금 지원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계좌 이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계좌 이체는 모든 거래 기록이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100% 적발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돈을 이체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용돈인지 긴급한 의료비인지 혹은 단순한 빚 상환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8세 분은 아버지의 병원비로 3천만 원을 대신 내주려고 송금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병원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결국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선의로 한 가족 지원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세청이 과거 8에서 9년 전의 거래까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금융거래가 언제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신혼집 구매자금 지원은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결혼 축하나 자녀의 신혼 시작을 돕기 위해 주는 자금이라도 증여 신고 없이 지원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관련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계좌 이체나 현금 지원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까지 세심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신혼집 구매자금 지원은 항상 증여세 신고와 증빙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매월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고액 송금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라고 주장하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이상의 송금이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셋째,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마다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매년 정기적으로 송금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나 용돈이 아니라 반복적인 자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성년자 자녀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세무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자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계좌에 정기적으로 고액을 입금하면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자금이나 용돈이 아니라
자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택 취득 전후 계좌 조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주택 취득 시 매매 대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취득 직전에 큰 금액의 입금이 있었다면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는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4주간의 금융거래는 매우 정밀하게 조사되며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거래는 모든 자금 흐름이 세밀하게 검토되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 간 지원이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확히 기록되고 분석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금 이체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생활비, 학자금 등으로 이체할 때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송금 내역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직계존속에게는 2천만 원, 형제자매와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70세분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2명의 자녀에게 7년 동안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고 면제 한도를 정확히 이해한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족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5천만 원의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면제 한도를 초과한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 금액 1억 5천만 원, 면제 한도 5천만 원, 과세 대상 1억 원. 그런데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무신고 시에는 공제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의 위험. 증여세 1억 원에 대해 부과. 가산세 20% 1억 원에 20% 2천만 원. 총 납부세액 1억 원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와 같이 증여세는 단순히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 여부에 따라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와 면제 한도의 활용은 가족 간 자산 이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정말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금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분할 증여 전략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연 5%의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20년 후에는 2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미래의 자산을 크게 불리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1세일 때 증여한 2천만 원은 20년 후 약 5,300만 원이 되고 11세에 증여한 2천만 원은 10년 후 약 3,200만 원, 21세에 증여한 5천만 원은 10년 후 약 8,100만 원, 그리고 31세에 증여한 5천만 원은 그대로 5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모든 자금을 합치면 총 약 2억 1,600만 원이 되어 처음 증여한 금액보다 2배 이상의 자산 성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금 없이 자녀나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차용증 작성 방법은 수천 건의 세무조사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 하나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52세 분은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꼼꼼한 차용증 작성 덕분에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차용증 없이 송금한 이웃은 결국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의 유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를 넘어서 실제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대여 일자와 상환 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날짜뿐만 아니라 반환 예정일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둘째, 이자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설정할 경우에도 특수 관계자 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차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위해 양측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자산을 보호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 표기 방법입니다.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 1억 원정, 1억처럼 숫자와 한글로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금액의 명확성을 높여 세무조사 시 증여로 간주되는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자율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법정 이자율인 4.6%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이자율 미만으로 설정하면 그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의 이자율로 설정할 경우 부족한 2.6%에 대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자율 설정에서 실수를 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자 지급 방법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월 지급이나 매년 지급처럼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매월 5일의 입금과 같이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용 목적과 상환 계획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혼 자금이나 생활비가 아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반환 계획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처럼 차용증 작성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작성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상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차용증에는 반드시 양측에 잡힐 서명과 정확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서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여 대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세무조사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받아 증여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공증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원본과 사본을 나눠 각자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정기적인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환 내역도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세무조사 시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일에 상환된 내역을 은행거래 내역서나 입금 확인증으로 보관하고 이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고객들이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상환 기록을 남기지 않아 결국 증여로 간주된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가족 간 자금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에 사는 67세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통해 손자에게 3억 원을 지원하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이자 대출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이 아닌 부부 합산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억 1,700만 원, 아내가 2억 1,700만 원을 각각 자녀에게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총 4억 3,4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가족 간 자산 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이자 차용 한도도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법규와 한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합법적인 세금 전략을 알고 계셨나요? 양가 부모님 모두 활용한다면 최대 8억 원 이상을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차용할 수 있고 양가 부모님도 각각 2억 1,700만 원씩 차용할 수 있으므로 총 8억 6,8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큰 금액을 차용할 때는 더욱 철저한 증빙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고객들의 세무조사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점은 상환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 증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환한 기록을 남기면 세무당국의 증여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시에는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 기록을 남기거나 상환 내역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 이체나 정기적인 자동이체와 같은 명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차용증 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차용증 작성과 명확한 상환 계획은 세금 부담 없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 없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더 자세한 증빙 자료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체 메모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증빙 자료 관리 방법입니다. 모든 이체 시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이자 및 원금 일부 상환, 카드값, 생활비, 학자금, 의료비 정산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송금이나 이체처럼 막연한 메모는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송금할 때 이체 메모를 어떻게 활용해 오셨나요? 만약 아직 구체적인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과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세무조사 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송금 전의 대화를 통해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기록해두면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생활비 200만 원 보내드릴게요. 지난번 병원비 정산금 300만 원 보냈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 일부 1천만 원 입금했어요. 와 같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를 캡처하여 증빙 자료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면 세무조사 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차용증과 상환 내역서는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상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 거래 내역서도 정기적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체 메모가 찍힌 통장 내역을 프린트하여 보관하면 증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단순한 계좌 이체 기록이 아니라 구체적인 메모와 함께 입출금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증빙 자료들을 보관해 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지만 자금 이동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 모든 거래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생활비 200만 원 보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3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 1천만 원 보냈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메시지는 세무조사 시 증여로 오해받는 것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3세분은 철저한 증빙 자료 관리 덕분에 1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차용증, 상환 내역서, 이체 메모가 포함된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금 이동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모든 자료는 증빙 자료로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집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배경을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는 모든 가족 간 금융 거래에 대해 차용증, 상환 증빙, 이체 메모, 통장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안전한 자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조언을 무시하시면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한 자금 이동만으로도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현금 거래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가장 위험한 시기는 부동산 거래 전후입니다. 부동산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는 현금 입출금을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의 현금 거래를 특히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단순히 계좌 거래뿐만 아니라 현금 입출금 내역까지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현금으로 자금을 옮겨 세무조사의 표적이 된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 직전에 갑자기 큰 금액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잔금일 직후에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출금하는 경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모든 현금 거래를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한 자금은 미리 계좌 이체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일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자금 이동을 피하고 일정한 패턴의 거래를 유지하여 세무조사에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 발생한 전후에도 현금 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상속일로부터 1년 내에 2억 원 이상, 2년 내에 5억 원 이상의 현금 출금은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속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속 재산으로 추정되면 세무당국은 이를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만약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를 해야 할 경우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자동 보고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감시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각각 출금하는 경우 각 은행에서는 개별 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반복적인 패턴이나 자주 발생하는 고액 거래는 여전히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 간 자금 이동이 빈번한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방법도 결국 통합계좌 분석이 가능해질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안전한 방법은 아니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현금 거래는 부동산 거래 전후뿐만 아니라 상속 발생 전후에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금액을 주기적으로 반복 송금하거나 여러 은행을 통해 분산 송금하는 방식은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세무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직책자들에게 특별히 유익한 실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할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아니라 교육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여세가 아닌 교육비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자녀에게 송금하는 것보다 병원 계좌로 바로 입금하면 의료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납입 증명서를 함께 보관하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이전이 아닌 실제 의료비 지출로 명확히 증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자녀 대학 등록금 500만 원 송금, 2025년 4월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 납부, 2025년 5월 자녀 교재비 100만 원 입금. 이와 같이 명확한 용도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세무조사에서도 증여로 오해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는지가 자산 보호의 핵심입니다. 먼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 은행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므로 여러 은행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이를 20개의 은행에 분산 예치하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은행에 모든 자산을 예치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나 은행 파산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가족에게 자동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적인 출금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기 피해나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77세 할아버지는 이런 자동 알림 서비스 덕분에 사기 출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자녀에게 자동 알림이 가도록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투명하고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자산 보호의 시작입니다. 6개월마다 모든 금융 상품을 정기 점검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 변동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 전략을 수시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가입한 금융 상품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상품에 오래 묶여 있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든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금융 상품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만약 6개월마다 금융 상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연금 상품은 세법 개정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은 반드시 명확한 목적과 증빙 자료를 갖추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여러분도 세금 폭탄의 위험 없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어려운 세무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을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계좌 전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계좌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송금용 계좌와 일상생활비 계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계좌에서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사는 65세분은 이 방법으로 세무조사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지원금, 투자금, 생활비를 각각 다른 계좌로 관리하여 세무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족지원금 계좌 자녀 결혼자금, 부모님 생활비 등, 투자금 계좌 주식, 펀드, 부동산 투자 등, 일상생활비 계좌 월세, 공과금, 식비, 기타 생활비. 이와 같이 목적별로 계좌를 분리하면 각 자금의 흐름이 명확해져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계좌 간 자금 이동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체 메모를 남기고 필요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목적별로 계좌를 구분하면 가족 간 자금 이동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놓치시면 나중에 세무당국의 모든 금융 거래를 일일이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별 계좌 구분의 핵심은 투명성과 일관성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좌의 용도를 명확히 분리하여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지원용 계좌는 오직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이나 부모님 생활비를 위해 설정한 가족 지원 계좌는 개인적인 소비나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게 되어 세무조사 시 매우 유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계좌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목적별 계좌 구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지원 계좌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생활비, 교육비 등. 투자 계좌 주식, 펀드, 부동산 투자 자금. 일상 생활비 계좌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 등. 비상금 계좌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긴급 자금. 이와 같이 목적별로 계좌를 분리하면 세무조사 시 자금의 흐름이 명확해지고 증빙 자료로서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전략은 정기적인 소액 이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시에 큰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소액을 이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하는 대신 매월 100만 원씩 50개월에 걸쳐 나누어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자연스러움, 세무당국의 의심 가능성 낮음, 증여세 부담 감소, 상환 계획이 명확해짐. 단, 이 경우에도 이체 메모를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생활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세무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생활비로 인정받는 것은 증여세 부담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가족 지원 방식이 세무적으로 안전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전략은 급여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급여 계좌를 통한 가족 지원은 일반 계좌보다 세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급여자는 정기적인 입출금 패턴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때 급여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소액을 송금하는 방식이 일반 계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급여의 대부분을 이체하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으니 급여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 매월 90만 원 이내에서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거래 패턴 덕분에 의심 가능성 낮음, 생활비 지원으로 증빙 자료 관리가 용이함, 급여 계좌 특성상 세무조사 위험 감소. 단, 이 경우에도 이체 메모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신탁계좌 활용법입니다. 신탁계좌는 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세금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부모님을 수익자로 설정하여 특정 금액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조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계좌는 단순한 현금 이동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할 수 있어 자산 보호와 증여세 절감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 방법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세무 전문가들이 자주 활용하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신탁계좌는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 관리가 명확히 드러나 세무조사 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단순한 개인 계좌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금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신탁, 노부모 의료비 신탁 등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신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유학비 등을 미리 신탁계좌로 관리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부모 의료비 신탁 노부모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등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세무조사 시 명확한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가족을 위한 마음을 실천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공동계좌 활용법입니다. 대구광역시에 사는 59세분은 성인 자녀와의 공동계좌를 통해 세무 위험 없이 자금을 공유했습니다. 공동계좌는 명의자 모두가 재산권을 공유하는 형태로 계좌 자금 이동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공동재산의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자 간 자금 이동이 증여가 아닌 공동재산의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자산의 소유권이 공동명의로 설정되어 자산 분배가 용이함. 세무조사 시 명의자 간 자산 이동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공동계좌를 이용하여 생활비나 교육비를 관리할 경우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공동자산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동계좌의 경우 명의자 간의 자금 비율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계좌 내역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계좌의 자금이 일방적으로 한 명에게 집중될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마련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계좌를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공동계좌를 이용하여 주택 구입 자금을 분담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공동재산 형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 이전이 증여세 대상이 아닌 공동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세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적절히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해외 송금 시 주의 사항입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자금을 보낼 때는 국내 송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 송금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모든 기록이 남고 1만 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할 때는 학비와 생활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송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록금 납부 증명서, 주거비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자금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학비 송금 대학 또는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 생활비 송금 자녀 개인 계좌로 매월 정기적인 소액 이체, 기타 비용 예를 들어 기숙사비나 교재비는 별도 송금. 이와 같이 송금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면 세무당국의 의심을 줄이고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송금 시 국가별 송금 한도와 환율 변동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외환 규제가 엄격한 국가로 송금할 때는 해외 계좌의 잔액과 입출금 내역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다면 이런 세무적 위험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간접 지원 방법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직접 송금하는 것보다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고 세무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적금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상 자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 증여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적금, 예금, 펀드,
주식 등은 정기적인 거래 내역이 기록되므로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 자녀 대학 등록금 준비 매월 30만 원씩 10년 적금. 결혼 자금 준비 매월 50만 원씩 5년 적금. 주택 자금 준비 ETF나 채권형 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 또한 교육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가족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보험은 자녀의 교육비를 준비하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보험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돕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전략은 가족회의를 통한 자금 계획 수립입니다. 단순히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이동이 줄어들어 세무적 위험 감소, 가족 구성원 간의 자산 관리 투명성 확보,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목표 설정에 도움,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어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예를 들어 가족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계획 매월 30만 원씩 적금. 부모님 노후 자금 연금 보험 가입. 주택 구입 자금 매월 50만 원씩 펀드 투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금 계획은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서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재무 계획을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국세청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세금 폭탄을 던지는 시대에도 세법에는 여전히 다양한 절세 특례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세무사들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특별한 정보들입니다. 지금부터 놓치시면 평생 몇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전략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행법상 10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액을 한 번에 다 주거나 아니면 아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한도를 전략적으로 나누어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일 때 2천만 원, 10살일 때 2천만 원, 20살일 때 5천만 원, 30살일 때 5천만 원.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부담 감소, 자산 이전의 투명성 확보, 장기적인 자산 형성, 미리 준비된 자산 관리. 또한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가족 간 자산 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72세 할머니는 7명의 손주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3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했습니다. 이는 모든 손주에게 정확히 비과세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전략은 증여세 특별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혼 자금, 주택 마련, 학자금 등 특별한 목적의 증여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는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기본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매우 유용한 절세 전략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족 간의 자산 이전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특별공제 제도를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전략은 세대 생략 증여 회피법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에는 30%의 할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후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이 할증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완전히 합법적이면서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네 번째 전략은 증여세 공제 한도의 2월 사용법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여 시기를 전략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누적 증여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 생략 증여 회피법과 공제 한도 활용법은 모두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가족 간 자산 이전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10년간 사용하지 않은 증여 공제 한도는 다음 10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증여 계획을 세워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증여하지 않았다면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한 자금 계획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세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전략은 사업 자금 대여 방식입니다. 가족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증여 대신 사업 자금 대여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계획서와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이자, 상환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자금 대여 방식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에도 명확한 대여 계약과 상환 내역을 통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대여라도 계약서 작성과 상환 기록이 없으면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 자금 대여 방식을 잘 활용하면 가족의 사업 시작을 지원하면서도 세금 부담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분은 아들의 창업을 위해 2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지원하여 세금 부담 없이 사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지원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부부 공동 증여 활용법입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하면 동일한 금액에 대해 2배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세금 없이 전체 금액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부부가 각자 최대 한도 내에서 증여를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이전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적절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생활비 지원 증빙 방법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비 증빙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금액, 일관된 송금 주기, 그리고 적절한 금액 등의 일관된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금액이 커지거나 불규칙적인 송금은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족 지원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세무당국에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명절 선물 활용법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주는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주는 과일, 식품 세트, 현금 10만 원 내외의 선물 등은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선물의 금액이 과도하거나 빈도가 잦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적절한 수준과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생활비 지원과 명절 선물 활용은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세무 위험을 줄이고 진심 어린 지원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액의 현금이나 명품 등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범위 내에서 선물을 주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팁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방법입니다. 결혼 자금은 특별 공제 혜택이 있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식 전후 6개월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런 특별한 시기에 자녀를 지원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가족의 행복과 재산 보호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기본 비과세 한도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특별 공제를 받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정확한 신고와 증빙이 뒷받침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차용 서류 작성과 보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낸 돈 때문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차용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용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사는 74세 할아버지는 완벽한 차용 서류 관리 덕분에 5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 간 거래에 대해 공증받은 차용증과 정기적인 상환 내역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이처럼 차용 서류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지금 배우지 않으시면 나중에 막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차용자와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차용증은 세무조사 시 증빙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차용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모두 사용해 표기해야 하며 차용 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 1억 원정처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 오셨나요? 상환 계획은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일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상환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막연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차용증 작성 시 핵심 요소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막연하게 추후 상환한다라고 작성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연 4.6% 이상, 가능하다면 6%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작성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양측 모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셨나요?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필 서명이 더 신빙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시 증인을 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증인으로 세우면 차용증의 신빙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 평생 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상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환 내역서에는 상환 일자, 상환 금액, 잔액, 그리고 다음 상환 예정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런 상세한 상환 내역서가 없다면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한 차용증도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상세한 상환 내역 관리를 해오셨나요? 또한 차용증과 상환 내역은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5년까지 소급 조사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까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서류 작성과 체계적인 기록 관리 그리고 철저한 보관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서류 보관은 디지털 파일과 종이 문서 두 가지 형태 모두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클라우드에 스캔본을 저장하고 원본 서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증빙 자료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 서류의 효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매우 강력하여 세무조사에서도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런 작은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정말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가족 간 자금 거래의 증거를 강화하는 추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금 시에는 반드시 이체 메모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자금 관련 대화 내용은 스크린샷으로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통해 자금 계획을 논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습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가족 미래를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에 실제로 대응하는 방법과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미리 철저히 준비한 분들에게 세무조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78세 할아버지는 철저한 증빙 자료 준비 덕분에 약 1억 원 규모의 세무조사를 단 하루 만에 성공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증빙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세무조사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무조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의 황금률은 정확한 자료와 일관된 설명에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순된 설명이나 불분명한 자료입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조언을 무시하시면 세무조사 현장에서 당황하여 더 큰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복잡한 세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무사가 동일한 실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제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자산관리의 핵심은 계획성과 투명성에 있습니다. 5년, 10년 단위로 장기 가족 자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 결혼, 주택 구입 등 중요한 인생 이벤트를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 준비를 위해 매년 얼마씩 저축할지, 결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택 구입 자금을 언제부터 준비할지 미리 가족과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자산 관리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나 재정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계획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자금 이동이 줄어들어 세무적 위험도 함께 감소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재정적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가족의 화목과 재산을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정보 수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세, 상속세 관련 법규는 정치적 환경과 경제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울산광역시에 사는 63세 분은 매년 세무 세미나에 참석하며 최신 정보를 꾸준히 수집한 덕분에 최적의 시기에 자산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법 개정에 미리 대비하여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노력이 큰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과 투명성입니다. 합법적인 절세와 탈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30년간의 세무 경력을 통해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탈세로 인한 가산세와 벌금, 그리고 평판 하락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훨씬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세금 납부가 가족의 미래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확대와 가족 간 자금 이동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재정적 안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